자, 11번 나갈 차례인데 173쪽. 자,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 참고, 제가 하루에 2월달 보강은 세 번째 일요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일요일 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설 연휴 때 하니까 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2월달은 한 주 앞당겨요. 2월은 11일, 3월은 다시 이제 세 번째 주 일요일로 가고,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일요일 날 보강을 할 때는 그 요약 강의를 안 하죠. 근데 이제 평상시 강의할 때는 하루에 강의가 꼭 4번 진행이 돼, 4번. 그 중에 요 앞에 것은 진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아래 거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 강의를 전혀 다른 진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중요 포인트만 골라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게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랄까 이런 분들이 계셔. 이 계통에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강의하시는 분들끼리 만나면은 1페이지 나가고 다 생략하고 끝페이지 나가면은 불만이 없대. 진도를 다 끝내줬으니까. 다 생략해도 된대. 중요한 건 떨어지잖아요. 중요한 걸 빼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너무 많은 양에서 꽤 많은 양을 잘못하다가 빠지고 갈 가능성이 있어. 지금 진도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으니까 지금 특히 여기 오프라인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 직장 문제 때문에 늦는 분들 계셔요. 늦는 분들은 별도로 이 강의는 별도로 들으셔야 돼요. 듣기 어려우실까 봐 아예 제 카페에도 별도로 또 올려놔요. 이거를 요 강의한 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별도로 다시 또 올려놓고 있으니까 요는 그대로 연결해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요. 자, 나머지 진도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또 하나 어떤 특정 문제를 보면은 수준이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 싶으면 설마 이게 나올까? 에이, 이거 제껴, 이거 버려, 요거 건너뛰어.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불상사가 있을까 봐. 제 책에는 시중에 다른 책, 저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문제 보면은 그 끄트머리에 언제 기출문제, 주택관리사부 몇 회 문제, 뭐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몇 년도 문제, 이런 걸 다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걸 싹 지웠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한두 문제를 더 맞게 하는 또 하나의 노하우가 됐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가끔가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가 또 자꾸 나올 가능성은, 나왔던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난이도가 높으면 우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라왔지 뭐 공인회계사 자격증 따라왔냐 뭐 이러면서 이거 내가 세무사 따서 뭐해, 주택관리사나 따야지. 그리고 막 건너뛰는 경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나중에 특정 단원 넘어가면 제가 그 얘기하는데 참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정 내용이 이게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세무사, 간편, 관세사 우리 시험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있죠. 공인회계사, 세무사, 간편, 관세사 문제는 기출문제를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같은 내용인데 유독 우리 시험께 더 어려운 문제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다 여러분들이 제가 풀어드린 문제는 반드시 내 것으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연습하는가? 문제를 하도 풀다 보니까 저 이거 문제 다 외웠어요. 그러면 붙는 거예요.
그거요? 답 3번이죠? 답 3번에 75만 7,362원 나오는 그 문제요? 이런 분들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반복적인 숙달. 그러면은 가끔 이렇게 반론 제기해야지. 실제 시험에는 똑같이 실제 시험엔 다르게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나와요. 설마 숫자도 똑같이 나와요? 네. 그렇게 믿고 하세요. 회계는 비록 제가 신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김성일은 회계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면 여러분 정말 감동 그 자체일 겁니다. 어쩌면 정말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자, 11번이에요. 기말상품재고액의 원가는 기말상품재고액 구하라고 나왔네요. 그럼 먼저 실제 재고액이 나와 있나 봐. 안 나와 있죠? 그럼 이거 일반적인 문제야. 한마디로 이거죠. 재고자산 계정을 이용하는 문제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 순매입액, 매출원가 쓰고 이게 답입니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 찾으셨나요? 10만 원이 나왔네요. 매입액, 문제에 나와 있는 매입액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51만 2천 원 나왔나요? 여기다 매입운임, 매입재 비용 있으면 더 해야 되겠죠? 없네. 여기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환출, 말로는 매입 리베이트 하지만 확률적으로 많이 안 나오니까 그거는 한 대여섯 번 할 때 한 번씩 말할 거예요.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환출 뺍시다. 매입 할인 12,000원 찾으셨죠? 매입 애누리랑 환출 오른쪽 아래서 두 번째 16,000원 나왔죠? 합이 28,000원을 빼야 되겠네. 그러면 순매입액은 48만 4,000원이네요. 자, 이제 여기다 매출원가만 쓰면 되겠네. 매출원가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매출액을 찾아라. 72만 8,000원 찾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이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매출 할인, 매출의 누리 환입 빼야죠. 매출 할인, 매출의 누리 환입. 매출 할인은 없고 매출의 누리나 환입이 68,000원인데요. 빼면은 66만 원이죠. 66만 원에다가 혹시 자료에 이익률이 나와 있나요? 만약에 이익률이 없을 땐 여기다 뭐만 빼면 돼? 매출 총액을 뺀 게 얘입니다. 근데 이익률이 나와 있을 땐 그 이익률이 원가에 대한 이익률인가 매출 총이익률인가 봐야지.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에요?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매출 총이익률이 몇 프로예요? 자, 매출 총이익률이 났을 땐 곧장 매출 원가율을 곱하자 그랬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 40%란 얘기는 원가의 비율이 60%란 얘기네요. 39만 6천 원이죠. 필기할 시간이 없을 땐 옆에다가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만 필기하면서 책에다 직접 필기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뺀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요. 제가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방식만 알면은 그분은 60점 갈 뿐입니다. 첫 번째 방식을 모르고 나머지 방식만 알면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 방식도 알고 두 번째 방식도 알면은 그분은 회계 점수 70점 맞을 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마지막 방식까지 알면은 그분은 80점 넘어설 뿐입니다. 3단계로 강의하죠. 뭘 구하라 그랬어요? 매출원가 구하라 그랬으니까 생각나는 건 이거죠. 재고자산 계정,
얘가 답이네요. 자, 그럼 기초상품제고액과 순매입액을 써야 되는데, 야, 매입액이 200만 원 나왔네요. 매입액 찾으셨어요? 매입액이 얼마라고요? 얘가 200만 원이야. 근데 기초재고액이 안 나오고 뭔 말이 나는가? 기말재고자산은 기초보다 15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자, 들어보세요. 기초재고액이 안 나온 상태에서 기말재고액 금액이 뭐라고 하는가? 기초에 비해서 15만 원 늘었다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우리 이렇게 풀라 그랬어요. 무엇은 무엇에 비하여 얼마가 증가했다 또는 얼마가 감소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얘가 나와 있다면 이거에다 15만 원 더한 게 얘예요. 근데 뭐는 뭐에 비하여 얼마가 증가했다 또는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기준이 되는 것에 금액이 안 나와 있어. 이럴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곳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아무 숫자나 쓰고 풀면 돼. 자, 예를 들어 요 기초에다가 1000만 원 하고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어떤 숫자를 써도 돼요? 그냥 빵이라고 써도 되고. 자, 여기다 1000만 원이라고 썼어. 근데 기말은 얘보다 무조건 15만 원 늘었다 그랬죠? 그럼 얘가 1000만 15만 원이네. 1000만 15만 원이네. 그쵸? 여기다 100억이라고 썼다 100억 15만 원이고. 이 상태에서 차변에서 대변 빼면 답 나와요.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아예 필기도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아. 뭐라고 필기하는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현금 흐름표를 배우고 나면은 이 표현이 이해가 가요. 지금은 필기만 해두고 나중에 현금 물음표를 배운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아예 여기다 이거 필기 아예 미리 해버릴까? 아예 484쪽에다 필기하세요. 484쪽. 484쪽에 맨 위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여기다 이렇게 173쪽 12번 풀어보기. 이렇게 173쪽 12번 풀어보기. 484쪽 맨 위에 여백 있잖아요. 그 여백에다가 173쪽 12번 풀어보기. 그러면 결론은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484쪽을 배운 다음에 요거를 개별적으로 학습을 해보시면 돼. 그때는 이제 이런 문제는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자, 모든 계정 그릴 때 매출 원가는 대변 이렇게 쓰고, 다음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이 늘어나니까 차변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의 자산이 기초보다 15만 원 늘었네. 자산이 증가했네. 자산의 증가는 대변 이렇게. 지금까지 거래판류소에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라고 외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다가 이거 강의할 때 여러분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배울 때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야.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죠? 그럼 대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때 반대로. 뭔 얘기냐면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가 다른 게 아니라 기초와 기말을 비교한 결과일 때는,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비교해 봤더니 기초에 비해서 기말에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기초잔액과 비교한 결과일 땐 거래 판례수와 위치가 반대로 바뀐다 라는 사실을 이거 강의할 때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대변 쓰고, 차변에서 대변 빼면 185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때쯤 여러분들은 회계 점수 70점 확보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80점짜리들은 이렇게 안 풀어요. 이렇게 풀지. 어머, 이거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머릿속으로 안 떠오릅니다. 어머, 기말에 자산이 증가했네. 매출원가는 줄겠네. 200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뭔 얘기냐면 이거잖아요. 재고자산 계정 그릴 때 기초재고액 순매입액 쓰죠. 여기다 기말재고액을 쓸 거 아니에요? 기말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출원가는 줄어든다. 이게 지금 들으면 아 맞아 하고 알지만 머릿속에 빨리 안 떠오르죠. 나중에 이거 어머 기말에 늘었네, 기말에 늘었네, 매출원가 줄겠네, 꽃장 200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계정도 그리지 않고 이렇게 꽃장 계산을 할 수 있으면 2, 3초에 풀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8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필기를 순서대로 해서 전제 조건이에요. 얘는 아는데 얘를 몰라. 과락이야, 과락.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분이 70점. 두 가지 방식을 안다는 전제하에 이게 머릿속에 팍 떠오르면 그분은 80점 가실 분입니다. 12번까지 살펴봤고 뒤로 넘어갑니다. 13번. 아주 빨리 설명하죠. 매출액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이익률이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계산해야죠. 이익률이 안 나와 있을 땐 매출원가 구한 다음 매출 총이익을 더한다. 매출 총이익이 19만 2천 원 나왔죠? 여러분들은 요 과정만 필기해 두시면 되네. 해설에는 이렇게 필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기초재고액, 순매입액, 기말재고액 쓰고 계산한 다음에 더하면 얘가 답이야, 답. 근데 아까처럼 아까 특이한 문제 총 매출액은 이렇게 나왔을 땐 이 금액에다가 매출 할인, 매출연의 환입을 더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이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설명 끝. 계산을 해보시는 뜻입니다. 14번. 매출 총이익률은 이렇게 나왔네요. 별거 다 묻네. 자, 보세요. 매출 총이익률이 뭐예요? 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그러면 이제 자 계산하면 매출액을 찾아봐야 되겠죠. 매출액. 총 매출액 30만 원 찾으셨나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매출액은 거기에서 매출 할인, 매출애누리 환입 뺀 거잖아요. 매출 할인 3만 원 찾으셨죠? 매출애누리 없죠? 환입
5만 원 나왔나요? 결론은 총 매출액에서 8만 원을 뺀 거. 총 매출액에서 8만 원을 뺀 거. 22만 원이네요. 얘가 이제 매출액이고. 자, 그럼 요 매출총액은 뭐야? 바로 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죠. 매출원가 구하려면 재고자산 계정 그려봐야지. 기초상품 재고액 찾으셨나요? 6만 원이네요. 그 아래 순 매입액, 문제에 나와 있는 매입액은 20만 원 나와 있죠. 거기다 매입운임 같은 비용 더해야지요. 매입을 위한 비용. 판매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매입을 위한 비용. 뭐가 있어요? 아,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없네. 그러면은 매입 할인, 매입의 누리 환출, 매입 할인, 매입의 누리 환출만 빼면 되겠네요. 매입 할인 26,000원 나왔나요? 매입 할인, 매입의 누리 없고 환출 만원, 총 매입액 20만 원에다가 오른쪽 메뉴에 총 매입액 20만 원에다가 36,000원을 빼면 20만 원에서 36,000원 빼면 얘가 16만 4천 원이네. 대변 아래 칸에 기말재고자산 왼쪽 정 중간에 나왔죠? 얼마 나왔어요? 7만 원 나왔죠? 빼면은 매출원가 15만 4천 원 나오나요? 그러면 보세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22만 원 마이너스 15만 4천 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6만 6천 원 나와요? 얘가 매출총이익이네. 한마디로 22만 원분에 6만 6천 원. 그 해설에 있는 것보다는 제 강의 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바로 답이죠. 답.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15번. 계산 안 해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15번. 뭘 구하라 그랬는가? 매출 총이익이 큰 순서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배열한 것은 이렇게 나왔네. 야, 웃기는구만. 타이틀엔 금액이 하나도 안 나오고 유일하게 금액 나와 있는 건 각 방법에 따른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특징이 기초에 10만 원, 기말에 12만 원. 10만 9천 원, 13만 3천 원, 11만 5천 원, 14만 원, 9만 8천 원, 11만 7천 원. 전부가 기초재고액보다 기말재고액이 크죠. 찾으셨어요? 그러면 저를 보실까요? 상식이 아니고, 자, 지금 이 문제는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이 나왔는데 모든 게 기초에 비해서 기말재고액이 더 커. 기말재고액이 더 커지면 매출원가는 줄죠. 매출원가가 줄면 다시 이익은 늘어나죠. 기말재고액이 늘어날수록 이익은 늘어난다. 지금 이 문제는 이익이 큰 순서를 고르라 그랬잖아요. 이익이 큰 순서를 고르란 얘기는 기말재고액이 많이 늘어난 걸 순서대로 고르란 얘기야. 기말재고액이 많이 늘어나면 이익도 많이 늘어나지요.
기말재고액이 많이 늘어나는 걸 순서대로 고르는 문제. 평상시 이거 자주 안 보면은요, 실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이런 거 보면은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변명하기는 좋아요. 아니, 이거 재고자산 계정 한두 번은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로는 변명하기 얼마나 좋아. 기말재고액이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럼 배우긴 배웠죠. 대한민국에서 회계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안 배우고 간 사람 누가 있어? 이 문제를 안 풀고 갔을 뿐이지. 실제 시험 보러 가서 이거 나오잖아요. 이 자리에서 안 배우면요,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요, 이건 난이도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수시로 보시고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16번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표준 원가법이나 소매 재고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만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맞지요?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서 순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거요, 여러분들한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강의하면서요, 2개, 그러니까 판매관리서론교육 비정상손실은 비용 처리한다, 바로 그 위에 2개 내용 나와 있던 거예요. 그거 강의할 때 이거 여러분들한테 직접 읽어보세요.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결론, 강의 안 했어요. 몰라요. 그러면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거지만 안 읽어보신 분은 이거 맞는지 틀린지 몰라. 왜? 반복을 안 했으니까. 그럼 일단 얘는 건너뛰어. 1번은 옳다는 거 알았고, 그럼 3번 합리적인 단위원가 결정 방법으로 후입 선출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 보세요.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초과한다. 이 얘기는, 자, 원가보다 싸게 팔아야 된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 싸게 팔아야죠.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럴 땐 원재료도 감액하고 얘도 감액하는 거예요. 핵심 감액한다가 답이죠.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끄트머리 감액한다. 이거 강의할 때 요거 바로 위에서 설명한 건 이거죠.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핵심 감액하지 아니한다.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감액하지 아니한다. 싸게 팔아야 된다면 감액한다. 뭔 얘기인지 사실은 기억이 나야 돼. 왜? 이 부분 엄청 강조를 한 부분이에요.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안 된다면은, 다만 이제 문제가 좀 하나가 있긴 있네요. 이거 언제 강의한 거예요? 일요일 날 강의한 거야. 일요일 날은 양이 좀 많았어요. 복습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하는 게 조금 부담은 갈 수는 있지만, 혹시 이해가 안 가셨으면 동강 한 차례 들어보시는 게 맞고요. 아, 일요일 날 강의했나? 이거 세 번째 주 일요일이었나? 오늘 며칠이에요? 아니네, 지난주 수요일 날 강의한 거네.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시지? 안 나시는 분 계시면 섭해요. 지난 강의 한 차례 들어보세요. 이거 강의한 거. 다음, 순실현 가능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하면은 뭐예요? 뒤에 나오는 문.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금액으로 인식한다. 이 말이 떠올리셔야 된다 그랬지. 자, 요건 이제 연속해서 두 단원이죠.
재고자산을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은 가능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상하다. 강의를 안 했나? 왜 표정들이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이지? 159페이지에서 한 거잖아요.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은 가능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그래놓고 그 아래 비용의 인식 3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죠. 손실은 가능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나왔는가? 수익으로 인식한다? 말도 안 되네. 3번이 뭔 얘기인지 몰라도 답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7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액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재고자산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뭐라 그랬는가? 첫째, 기말재고액이 달라질 수 있죠. 올해 기말재고액이 달라지면 내년에 기초재고액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모든 재고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얘가 달라지면 모두 달라지고 매출원가도 달라지고 매출원가가 달라지면 이익도 달라지고 이익이 달라지면 뭐도 달라진다고요? 법인세 비용, 이익에 비례해서 세금 내는 거니까 재고자산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첫째, 재고자산이 달라지고 매출원가, 이익, 법인세 비용 모두가 달라질 수 있다. 맞는 말이고. 2번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에 배분되는 금액은 같은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의 경우는 계속기록법의 결과와 실질재고조사법의 결과가 같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계속기록법으로 풀어라. 그래도 우리는 실질재고조사법으로만 풀겠다. 왜? 계속기록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질재고조사법은 금방 풀 수 있잖아요. 결과가 같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의 경우는 다른 방법은 계속기록법으로 푸는가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푸는가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의 결과가 같은 건 선입선출법뿐입니다. 선입선출법은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되는 방법인가? 선입선출법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현행 수익의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하나 있더라 그랬어요. 선입선출법의 유일한 단점,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 4번 선입선출법에서의 기말재고자산은 현행 원가와 유사하게 평가 표시되는가? 맞아요, 틀려요? 이거잖아요. 자, 제일 처음에 100원에 사오고 130원에 사오고 150원에 사와. 먼저 산 걸 먼저 팔아.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남는 건 나중 사온 게 남아. 즉 여기에 표시되는 금액은 요즘 시세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선입선출법의 경우는 재고자산의 금액이 현행 원가, 요즘 시세로 표시가 된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후입선출법은 뭐예요? 쫙 고려 시절의 금액이 여기 표시가 되니까 후입선출법은 아예 못 믿을 놈이라 그랬죠? 후입선출법의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다. 수익과 비용은 합리적으로 대응된다.
하지만 재고자산 자체가 아주 옛날 금액으로 표시되는 데다가 이익 조작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번 옳은 말이고 5번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 재고자산은 통상적으로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선입선출법이 더 크게 나타난다. 크게 배웠죠? 자, 선, 이, 총 중에서 상식적으로 이거잖아요. 자, 제일 처음에 100원에 사고 130원에 사고 150원에 사봐.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걸 먼저 팔아버리니까 기말에 남는 금액은 뭐예요? 아주 크게 많게 표시가 되죠. 옛날에 후입선출법이 있을 땐 후입선출법은 아주 적게 표시가 되고 크기가 이 순서로 간다 그랬어요. 평균법은 평균이니까 중간에 가는데 이동평균법은 새로 사왔다 평균을 내고 팔고 남는 단거에다 새로 산 거 또 평균을 내고 팔고 물가의 물량의 흐름이 선입선출법과 같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후입선출법보다 선입선출법과 더 친하다. 그래서 크기는 가나다 순서라 그랬어. 가나다 순서. 크기는 항상 가나다 순서인데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요거의 판단은 이제 여러분 빨리 해야 되겠죠?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 헤이헤이 요 순서로 가는데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건 빨리 판단해야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은 비싼 게 남는다. 선입 쪽이 크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은 선입 쪽이 크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답 고를 수 있고요. 자, 18번 칠판 손대기 전에 19번 먼저 살펴볼까요? 19번, 20번 먼저 볼게요. 재고자산에 대한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재고자산에 대한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의 적용은 동일한 용도나 성격을 지닌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지만 지역별로 분포된 사업장이나 과세 방식이 다른 사업장 간에는 동일한 재고자산이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까? 무조건 동일한 재고자산은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랬죠?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네요. 답이네요. 재고자산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한 항목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암기를 이렇게 했어요.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앞에 넘어갔다 왔었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전부 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항목별로 적용해도 되고 성격이나 용도가 유사한 재고자산을 묶어서 처리해도 된다 그랬어요. 결론은 이 문제는 뭐냐?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고 항목별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항목별로 적용해야죠. 전부 다 지금 어디 나와 있는 거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회계 처리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여러분 만드는 제품이 원가보다 싸게 판대 비싸게 판대?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비싸게 팔 수 있죠? 그럼 뒤에 감액한다야 감액하지 않는다야? 감액하지 않는다 이 말이 떠올리셔야 되겠죠?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은 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이거 분계 연습도에 배웠죠? 100만 원에 사온 게, 그 다음에 130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70만 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분계. 마지막에 500억이 되었어요. 이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분계할 때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손실은 가능가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 뜻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할까 봐 분계로 설명을 한 거지요. 100만 원에 샀어요. 130만 원에 샀어요. 이렇게 설명한 게 이거였어요. 자, 그럼 됐고 20번 먼저 살펴보죠. 20번.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라. 1번.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 2번.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면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이익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부 다 입에 딱지가 않도록 이제 반복해서 읽는 내용들입니다. 3번.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후입선출법을 사용해서 결정하라 그랬죠?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후입선출법은 허용이 안 된다. 손실은 가능가치는 추정 판매 가격에서 추정되는 비용을 뺀 거죠. 원래 이론상의 정확한 순실현 가능가치의 정의는 이거잖아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론은 추정 판매 비용은 순실현 가능가치를 계산할 때 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딘가 조금 순실현 가능가치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객관식은 그 중에서 더 가까운 게 답이죠. 명백하게 3번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은 맞는 거고. 5번.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만 편의상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 등의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럼 건너뛰었던 18번 볼까요? 18번. 뭘 구하라는가? 화재 직전 창고에 남아있던 재고자산을 고르라 그랬네요. 이거는 화재 직전 창고에 나와있던 자산이니까 참 최근 들어서 웬 큰 화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해필이면 이거 강의하기가 찝찝하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요새 그래요. 주택관리사.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 틀려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올해 시험에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여러분이 잘 풀릴 수 있을 만한 쉬운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올해 따셨어요. 내년부터는. 어려웠으면 좋겠죠? 이게 나쁜 마음이에요. 전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쉬웠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아마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서 아마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도 꽤 계실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다가 남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도록 그들은 자꾸 로비를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가야 됩니다. 자격증은 양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책임을 져야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문을 넓혀야 될 겁니다. 진로를 넓혀줘야 돼.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 빌딩, 의무 고용을 하게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로비를 하게 되면은 왜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만 안 그래? 우리나라에서 안 그러는 이유가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부자들이 우리 건물 관리사 고용해? 월급 더 나가야 되잖아. 법을 통과를 안 시키는 이유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안 그러면 빨리 통과시켜야지. 그럼 관리사협회에서 이게 남의 불행을 오히려 기회로 맞이하고 이런 거는 옳지는 않아요. 분명한 거는.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부터는 바로 그런 거 전문 자격자가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로비를 해야 되는데 왜 자격증만 따고 나면은 요새는 하도 지들도 미안해서 그러는가 그런 말은 안 들어가대. 주택관리사 시험에 빨리 영어 과목 도입해야 된다. 이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뭐라고 나왔냐. 주택관리사 시험에 내년부터 영어 도입된대요. 왜 영어만 도입하는 거야? 일어불어 중국어 독일어 다 도입하고 그 식인종 언어까지 다 시험을 봐야지. 그래서 1년에 한 명도 못 붙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다시 질문할 거예요. 올해 쉬웠으면 좋겠어요?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더 쉬웠으면 좋겠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점점 가면서 쉬워야 돼요. 지금 제가 주택관리사 회계 강의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야. 이게 중급 회계지 이게 무슨 회계 원리입니까? 그나마 덕분에 저는 먹고 사는데 참 지장이 없어요. 왜? 저처럼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택관리사 강의하는 곳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다른 사람들의 월급의 더블 이상을 받으면서도 또 어떤 특정 학원 같은 경우는 그분들 분명히 알아. 쟤는 남들보다 월급을 배를 더 줘야 되는데 저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왜? 저 때문에 사람 수강생들이 오고 있으니까. 저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시험 더 쉬워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중심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휘부가 되었을 때는 시험을 쉽게 출세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따고 나면 다 마음이 바뀌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년 한 얘기지만. 자, 거기 보니까 화재 직전 창고에 남아있던 재고자산을 고르라 그랬죠? 그럼 이거죠. 화재 당시의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답이야. 그럼 화재 나기 전에 기초재고자산, 화재 당시까지의 매입액, 화재 당시까지의 매출원가만 표시하면 끝났네요. 자, 이 회사 기초재고액이 얼마 있었어요? 36만 원이 있었죠? 불이 나기 직전까지의 순매입액이 얼마 있어요? 90만 원이 있나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만약에 거기 문제 어디에서 매입운임과 매입할인, 매입의 누리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럼 매입운임 더 해야 돼요? 매입할인, 매입의 누리 한 줄 빼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거기 무슨 매입액이라고 나왔어? 순매입액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이미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다 뺀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와 있어도 무시하는 겁니다. 순매입액 90만 원 썼고 이제 매출원가만 쓰면 되네. 자, 불이 나기 전까지의 매출액 나와 있나요?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120만 원에다 이익률이 나와 있나요?
이익률이 나와 있는데 그 이익률이 원가에 대한 이익률입니까? 매출 총이익률입니까? 매출 총이익률이면 곧장 매출 원가율을 곱해야지요. 이익률이 30%라는 얘기는 원가율은 70%라는 얘기네요. 됐네. 84만 원이 나올 것이고 차변을 써 대변 뺀 다 나오겠죠? 자, 가리고서 직접 또 쓰는 방식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21번. 뭘 구하라 그랬어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구하라 그랬죠? 저를 보세요. 장부금액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자산이나 부채 장부금액이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대감손과 같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 있으면 그걸 뺀 게 답입니다. 근데 됐고요. 어쨌든 장부금액이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금액이고 재무상태표는 뭐가 표시되는가? 자산부채 자본의 기말잔액이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죠. 이거 들어보세요. 기초재고액, 순매입액, 매출원가 쓰고 기말상품재고액 나오면 얘가 답인데 이거는 계정을 이용해서 기말상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수량과 단가가 따로 표시가 돼 있죠. 거기 수량 보세요. 수량 나왔나요? 장부상의 수량이 1000개, 실제 수량이 800개 나왔네요. 여러분 장부와 실제가 다를 때 뭘 곱해야 돼? 실제 800 곱하기야. 자, 거기 취득원가 나와 있나요? 취득원가? 하나당 취득원가 나왔어요? 얼마라고 나왔어요? 5,000원. 한 개당 순실현 가능가치 나와 있나요? 순실현 가능가치가 뭐예요?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거죠? 예상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거. 5,400원에서 800원을 뺀 거. 4,600원이죠? 찾으셨어요? 저를 보세요. 한 개당 취득 원가는 5,000원. 순실현 가능가치는 4,600원.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가 달라. 뭘 곱해요? 4,600원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공정가치가 나와 있죠? 왜 나와 있을까? 약 올리려고. 각종 시험의 단골 문제예요. 이거. 그런데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럼 시중에 다른 책들은 보면은 공정가치를 아예 지워. 기출문제를 갖다가 반영해서 책을 쓰면서 공정가치를 지워. 왜 지우는가? 강의하기 껄끄러우니까. 아닙니다. 이거 각종 시험에 단골 문제에 공정가치 끼워서 넣는 거 평상시 빼서 하다 보면 뺀 책으로 공부하다 보면은요 실제 시험에서 해결 못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재고자산에서 말을 하는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의미한다. 순실현 가능가치는 예상 판매가 있어 판매 비용을 뺀 거다. 어쨌든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가 다를 땐 낮은 놈을 곱해라. 정답은 800개 곱하기 4,600원. 이게 답이에요. (800개) 곱하기 4,600원. 다음 문제 22번이에요. 뭘 구하래요? 매출 총이익 하면 생각나는 거는 항상 이 공식이 떠올라야 되겠네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매출액을 찾아보세요. 매출했다는 말이 5월 8일 날 2,500원 나왔죠. 9월 9일 날 1,800원 나왔죠. 더하면은 얼마? 4,300원인가요? 매출액은 4,300원.
이제 매출원가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는 문제지? 보기 전에, 자, 이 회사 몇 차례에 걸쳐 매입했어요? 어떤 분이 막 2차례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 기초재고액도 올해 입장에서 사온 거잖아요. 3번에 걸쳐 사왔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당 얼마에 샀어? 10원, 다음에 20원, 다음에 30원. 사올 때마다 가격이 다르죠. 여러 차례 걸쳐 매입했고 사올 때마다 가격이 다른 문제는 이거죠. 일명 선의총을 이용하는 문제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걸 이용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기초재고액과 순매입액을 써야 되는데, 자, 기초재고액 순매입액을 써야 되는데, 자, 기초재고액 찾으셨나요? 얼마짜리 몇 개가 있었어요? 10원짜리 20개. 얼마예요? 200원. 다음에 여기다 매입액을 더해야죠. 사온 거를 보세요. 2월 3일 날 20원짜리 40개 800원 사왔죠. 7월 3일 날 1200원 사왔죠. 결론은 2000원 사왔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 차례 걸쳐 사왔다. 사올 때마다 가격이 다르더라. 선의총 문제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을 이용해서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자, 이 회사는 무슨 법이라고 나왔어요? 가중평균법이라고 나왔나요? 가중평균법 찾으셨어요? 가중평균법은 다시 2가지가 있잖아.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자, 이거 이동평균법이 총평균법이에요. 실지재고조사법이란 말 나와 있어요?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은 총평균법이죠.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 가중평균법이란 총평균법을 의미한다. 총평균법에서는 기말재고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장 먼저 기말재고량을 계산하자. 기초에다 사온 거 더하고 파는 거 빼자고요. 20 플러스 40 마이너스 50 플러스 40 마이너스 30. 뭐일 건지 모르시죠? 설마 모르는 분 안 계시겠죠? 기초에다 사온 거 더하고 파는 거 빼면 남는 게 나오죠? 기말에 남는 게 몇 개예요? 20개인데, 자, 여러분, 총평균법은 여기다가 기말재고량에다 뭘 곱하라 그랬어? 총평균 단가를 곱하라 그랬네. 총평균 단가. 총평균 단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판매 가능액 나누기 판매 가능 수량이죠. 이거잖아. 이거 판매 가능액은 요거 기초 플러스 매입의 금액, 얘네 2개 더한 거. 기초 플러스 매입의 금액이 2200원 있고, 판매 가능 수량을 나눠야죠. 기초 플러스 매입. 기초에 20개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40개랑 40개 합이 80개를 사왔어요. 기초 플러스 매입은 100개네. 근데 이게 공부하면서 벙어리 냉가슴 앓지 마시고요. 모르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친하면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참 신기한 게 하나만 알면 나머지가 술술 다 풀려요. 근데 하나를 몰라서 손을 못 대는 분 계십니다, 가끔. 옆에 물어보면 잘하는 분 많아요. 물었는데, 옆에 물었는데 모르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자, 어쨌든 계산하면 얼마? 22원이네? 이걸 곱하니까 기말재고량에다 총평균 단가를 곱하면 얘예요, 얘. 기말재고액은 440원. 빼면은 1760원. 1760원이네요. 빼면 매출원가 2540원인가요?
아주 좋고 아름다운 문제들입니다. 아름답기는 어렵다. 야, 시험에 나올 문제라고요. 아름다운 문제 나오는 문제죠 뭐. 다음 23번. 뭘 구하라 그랬어요? 8월 말 상품 재고액. 아, 기말 상품 재고액 구하는 문제구나. 근데 기말 상품 재고액을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월 초에 100원에 사왔고 그 다음에 110원에 사왔고 그 다음에 120원에 사왔네요. 여러 차례 걸쳐 사왔는데 사올 때마다 가격이 다르다면 일명 선이총,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것을 이용하는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건 선이총 중에 뭘 이용해야 돼요? 가중평균법인데 단위원가를 매입을 할 때마다 계산하라 그랬어요? 주기적으로 계산하라 했어요? 주기적으로 계산하는 게 이동평균법이야? 총평균법이야?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액은 제일 처음에 기말재고량을 봅니다. 기말재고량 5,000개가 있었죠? 10,000개 더 해야지요? 5,000개 더 해야지요? 그럼 20,000개 중에 몇 개 팔았으니까? 10,000개 팔았으니까 남는 게 몇 개예요? 10,000개가 남고 남는 거에다가 이거 총평균 단가를 곱하라 그랬죠? 총평균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판매 가능액 나누기 판매 가능 수량, 판매 가능액 나누기 판매 가능 수량. 계산해 볼게요. 위에서 판매 가능액 기초 플러스 매입 50만 원 있었죠? 합의 170만 원 사왔죠? 찾으셨어요? 50만 원에다 170만 원 더한 판매 가능액은 220만 원이죠? 여기다 판매 가능 수량을 나누자. 기초 플러스 매입의 수량, 기초에 몇 개 있었어요? 5,000개 있었지요? 사온 게 합이 몇 개 사왔어요? 15,000개 사왔지요? 기초 플러스 매입하면 20,000개가 되나요? 220만 원 나누기 2만 하면 얼마가 나와요? 왜야? 220만 원 나누기 2만 하면 얼마가 나와요? 110원이잖아. 110원. 자, 기말재고량 곱하기 총평균 단가 한 게 답이네. 10,000 곱하기 110 한 것이 답이네요. 자, 휴식 시간 되면 거기 보니까 소매제고법 떴네. 소매제고법 계산 순서 기억나셔야 될 겁니다. 첫째,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둘째, 원가율. 셋째, 원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원가율을 계산할 때 저가 기준은 가격 인하액 무시. 선입선출 소매제고법은 기초를 무시. 잠시 쉬겠습니다.